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더니요. 층간 흡연이 부른 살인사건 기사가 떡하니 붙어있고 그 밑에 다음은 너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더니 글쎄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가 달려들 기세였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괴담으로 시작하냐고요. 안타깝게도요 모두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사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이 다음 달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데 그 룰이 확정됐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당심으로 할 것이냐 민심으로 할 것이냐 그 비율은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어허. 기존에는 당원 투표 100%로 결정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발표되기로는 당원 투표 8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더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국민투표 비율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기존에 100%로 하다가 너무 전향적으로 비율을 바꾸게 되면 이 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 8대2로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또 그동안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네. 집단 지도체제로 할 것이냐, 2인 지도체제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방이 있었는데 예.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용어가 나왔어요. 최진봉 교수님, 단일 지도 체제라는 게 일단 뭐예요? 원탑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당대표 한 명이 딱 관할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네. 첫째는 단일 지도 체제, 그리고 원톱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 2인이 지도체제, 그러니까 대표, 부대표 이런 형식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집단 지도체제인데 집단 지도체제는 최고위원회가 전체 의견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대표가 하는 걸 단일 지도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단일 지도체제가 안 되고 집단 지도체제가 되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네.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버리면 모두 다 사퇴를 해야 돼요. 그래요? 대표까지도. 어머, 그래요? 네, 집단 지도체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 지도체제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더라도 대표는 그대로 남아있고 최고위원만 다시 뽑으면 돼요. 네. 그런데 집단 지도체제가 되면 최고위원 중에 과반 수장이 사퇴를 해버리면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대표도 물러나야 돼요. 아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하. 집단 지도체제보다는 단일 지도체제로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정권을 쥐고 네. 그리고 본인이 대표로서의 강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단일 지도체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지금 상황이 요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한동훈 견제론이 막 분출됐었는데 결국은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는 그 단일 지도 체제로 룰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뭐예요? 총선 참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그만둘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옛날에 관심이었는데 옛날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도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제 일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저 말들 쭉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전해드렸는데 관통하는 건 뭔지 여러분 느끼셨죠? 근데 앞서 제목에도 김묘성 기자님 슬슬 몸풀기 시작하는이란 표현을 써서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최근에 한 전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볼 때 보통 출마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것이 보통의 정치권의 해석인데 역시나 그래 보입니다. 네네.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라는 것이 가까운 인사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마 선언을 짠하고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후보 등록일이 언제일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이달 24일이나 25일 정도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두고 봐야겠네요. 네. 진짜 이제 다음 달에 전당대회다 보니까 이제 뭔가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보도까지 나와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한 도전을 위한 캠프를 차렸네, 어쨌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은 많이 돌았어요. 지금 거기 무슨 캠프를 차렸대더라. 사무실을 지금 차린 거는 뭐 오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뭐 계약을 했다더라. 열려고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곧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뭔가 지금 스멀스멀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을 쫙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겠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총선 때 뭐 어떻게 됐든 지휘봉을 잡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뭘 고쳐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하면. 저는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런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야당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말을 얹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나경원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이 당권 주자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나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옛날에 원외 당대표를 모시고 원내에서 대표를 해봤다라고 했고 그 결과 원외 당대표의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의회 독재가 야당의 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니까 의회를 통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원내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지를 못 단 당대표로는 한계가 있다. 전투력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견제 해석으로 좀 들려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당내 견제잖아요. 당 밖에서도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용산하고 저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당을 끌어가기에는 너무 남은 기간이 좀 길어요. 뭐 나오면 지금 뭐 지지도로 봐서는 되긴 될 것 같은데 그 된 다음에 자칫하면 그 YS 때 이회창 총재 같은 서로 그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회창 총재 그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쉬었다 나오는 게 좀 내공도 쌓고 보니까 뭐 정치를 개뿔도 모르더라고 한동훈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인 현명한 판단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 같은 거 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난 봐요.
금년 연말이 지나면 지자체 선거에 대한 당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대통령의 힘은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다시 지자체 선거를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치 구단들이 보기에는 최재명 교수님 안 나오는 게 좋다. 여기에다가 말을 얹어서 정치를 도급불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 첫째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용산과 각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지지를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정도 남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당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리를 매김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올려가면서 당의 지지율도 같이 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현 정부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 네네네. 그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각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남은 상황에서 각을 세웠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에서는 그걸 그냥 방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또 생각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 출마 안 하고 그러면 1년이나 2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동하기도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돼서 당 원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도서관에서 사진 포착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한두 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맥을 가다가 한두 번 무슨 사진이 찍혀가지고 공개되고 뭐 도서관이든 어디든 카페든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면 그냥 일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진 찍기 좀 지겹다. 좀 지겨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진짜. 느낌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혀지는 것을 정치인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계속 지지율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것은 더 강하게 톤으로 얘기하면 보도가 돼요. 안에 들어오면 당대표는 늘 매일 발표도 하고 발언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잖아요. 뉴스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자들이 보도를 해요. 그러겠네요. 근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뭔가 한마디에서 뉴스를 타려면 어떻게 센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을 더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을 희망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앞에 뭐 원로 두 분은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대선 전략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원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당대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뭐 낙선하면 뭐 소용이 없고요. 당선되면 당대표로서 또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선하면 남남되는 거고 당선되면 뭐 그런 건가요? 낙선하면 뭐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죠. 물론 김재원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뭐라도 일단은 그 당대표 자리를 잡지 않고서는 최명기 원장님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사람이 관계 회복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일 텐데 두 사람 스타일상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왜 진짜 잘 모르겠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 인간이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서로의 의지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유연하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다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전제 조건은 이해창 총재가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전제 조건에서부터 흔들리고요. 김정인님의 말은 김정인 전 위원장님의 말은 대통령의 힘이 1년이 지나면 더 빠진다는데 지금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지 안 빠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김재원님께서는 우리가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키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하는 건데 이 정치적이란 건 두 개가 있지요. 인기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정치적으로 업무를 만들어내느냐
업무를 만들어내는 데야 대통령이랑 협조가 되는 게 좋지만 네. 인기가 올라가는 게 어느 쪽이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어느 게 이익이 될지도 누구도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정답일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예언한 대로 이 점친 대로 다 정치가 풀렸으면 이 정치가 이렇게 국민한테 희망도 못 주고 볼성사나운 모습 보였을까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문이 열리고 반가운 사람이 버선발로 나와도 모자랄 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허준 변호사님.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 가사 아시죠? 네. 이런 따뜻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문이 열리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에 직면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겠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야말로 공포의 상황으로 변해버린 일이 그것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에 있는데요. 네. 영상 보면서 그 무서운 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주변에 시민들 타고 있습니다. 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앞에 보세요. 누군가 위협적으로 방망이를 들고 다가옵니다. 어머머머. 시민이 놀라서 빠르게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인데요. 어머머머. 손에 저렇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야구 방망이를 들고 기다린 듯이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공포에 질린 시민 다급히 문을 닫으면서 일단은 더 큰 위험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어머나 세상에 어머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진짜 만약 닫힌 버튼을 재빨리 안 눌렀으면 뭔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아니 되게 얼마나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 문이 열리자마자 지금 저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공용 공간이고 집에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려고 했을 뿐인데 문이 열렸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어머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빠르게 문을 닫았고 현장을 피했지만 다시 집에 가려면 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잖아요. 어머.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하.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다시 상황은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네네. 모두 4명의 경찰관들이 장비를 갖추고 현장을 이렇게 딱 마주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는데요. 또다시 그 남성이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나 세상에. 경찰관들도요 순간적으로 놀라긴 마찬가지일 그러겠죠.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3단봉과 테이저건을 들고 남성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하. 남성이 있던 저 현장 보실래요? 정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나 진짜 지금 완전 난장판 아수라장 됐는데 지금 저 사람 너무 좀 황당한데 이웃들한테 특히 또 경찰관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안지종 기자님? 네,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오후 1시쯤 돼서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네. 내용은 어떤 남성이 창문을 깨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문이 열리자마자 또 이렇게 경찰관까지 공격하려 한 겁니다. 아유. 그래서 경찰관이 처음에는 방망이를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도 듣지 않자 결국 테이저건으로 제압해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아하. 이 피의자 총 3차례의 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집을 파손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공용시설들을 다 파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주민들을 향해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고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보세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는 공용 공간이야. 지금 공용 공간에 지금 온갖 이 공용 집기들이 다 파손돼서 이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세상이 저런 짓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위협을 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찰관 4명이서 엘리베이터 타고 현장 갈 때 잔뜩 긴장했다 하더라도 문이 열릴 때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렸는데 그 아파트 고층에서 저희를 보고 올라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창문 유리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유리가 떨어지는 지점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라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방검복하고 방검장갑 착용하고 엘리베이터 탑승해서 올라갔죠. 집에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저희 보고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설마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죠. 집 안에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올라올 걸 알면서도 이제 경찰관한테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취가 돼서 본인도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술을 얼마나 퍼마셨길래 저런 몹쓸 짓을 하는 걸. 그리고 최재범 교수님, 어처구니 없는 게 이미 경찰이 출동해서 올라오는 걸 내려다보면서 와 어처구니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런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한테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어머, 세상에. 경찰관이 올라온 걸 알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공격하려는 태도를 취한 거잖아요. 제정신이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만취된 상태였고 가족이 있긴 한데 당시에는 혼자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혼자 있는 상태에서 만취 상태였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술에 취했냐면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진술에 따르면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저 행동을 했던 것이고 네. 경찰에게 위험한 무기를 들고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요. 네. 엘리베이터도 파손했죠. 초인종도 파손했죠. 창문도 파손했죠. 재물손괴죄 이 두 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하고 네. 다행히 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휘둘렀는데 다친 사람 없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엄벌에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신고해 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압할 수 있고 검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의 따끔한 처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천에 가다 보면 물론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 작은 막 휴지 조각 뭐 코 푸는 거 뭐 버리고 막 그런 사람 봤지만 자전거 이게 대박사 자전거를 버려요. 안지용 기자님? 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하천에 자전거가 버려져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가 된 어머나? 거죠. 혹시 잠시 세워둔 거 아닐까, 굴러떨어진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은 이건 버린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CCTV 함께 보시죠. 네네. 자, 컴컴한 새벽 시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교량 위에 나타나죠. 느닷없이 자전거 한 대를 저렇게 번쩍 들더니 다리 아래로 휙 던져버립니다. 어머나!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자전거들까지 하천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데 어머나! 이 남성 이렇게 한 대씩 자전거를 모두 던지고서야 네. 황급하게 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 남성이 던진 자전거는 총 무려 12대. 몇 대요? 12대입니다. 어머나. 불과 2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이런 행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무거운 자전거를 근데 12대나 그냥 하천에 집어서 일단 던지는데 글쎄 뭐 자기가 기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 자전거요 김묘성 기자님 혹시 자기 소유의 다 12대가 다? 자기 소유 자전거라도 저렇게 버리면 안 될 텐데 아하. 저 버려진 자전거들이요. 사실 저 남성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따릉이에요. 따릉이 알고 계시죠? 네, 따릉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소가 설치된 곳이면 반납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네.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자전거를 하천에 그냥 집단으로 저렇게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다 버린 겁니다. 어머나.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던져지다 보니까요. 대부분이 망가졌고 또 일부는 프레임이 아예 완전 분리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고 하는데 어머나. 현재 해당 따릉이들은 서울시설공단에서 모두 수거해 간 상태입니다. 아니 따릉이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따릉이 몇 차례 이용해 봤는데 자전거가요. 가벼운 뭐 이렇게 사이클처럼 가볍고 그런 게 아니에요. 꽤 무게가 있어요. 근데 무슨 괴력의 소유자 12대나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리 밑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천도 있지만 옆에 대처들고 하천 옆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요. 그러네요. 어머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떨어지다가 만약에 산책로 쪽으로 옆에 보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러네, 있잖아요. 있어요. 잘못 떨어졌으면 어쩔 뻔해. 사람이라도 어머나. 있었으면 어쩔 네. 뻔했냐고요. 저런 못되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어머나. 있는 거예요. 12대를 이번에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머나. 지난 9일에 7대가 발견이 됐고요. 네. 그리고 3일 후에 각각 다른 하천에서 8대, 또 하나 12대, 총 27대의 따릉이가 하천에 버려져 있는 것이 신고가 됐습니다. 보세요. 지난 9일에 7대, 어제 다른 곳에서 8대, 어제 방금 보여드린 그 CCTV 으슥한 밤에 12대, 27대 대박 사건. 아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허주현 변호사님 혹시 동일인 소행이에요? 같은 사람 짓이에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 무거운 거를 혼자서 저렇게 버렸을 리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용의자가 검거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2차례 신고 접수된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자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따릉이 대여와 반납 기록 같은 것들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 영상 속 용의자가 정말 용의 주도했던 게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의도였던 건지 장갑을 착용한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과학수사대를 파견해서 지문도 채취하고 자전거에 대한 감식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전거가 공공기물이기는 하지만 공용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부서졌다고 해도 일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릉이를 빌려주는 것이 공무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적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렇게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이러는 거 불법 투기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 다 적용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저희 몹쓸 인간을 잡아야 되는데 최명기 원장님 대체 무슨 생각? 아니 남들이 다른 시민들이 소중한 발이 되는 거예요. 저 따릉이로요. 이 주부님들께서는 가까운 마트에 장도 보러 가시고요. 또 전통시장에 학생들은 아침에요. 저 따릉이로 등하교도 해요. 세상에 그 소중한 따릉이를 왜 집어던져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은 신고 내용을 보다가 보면은 저 따릉이가 저 자리에는 있지만 이용이 굉장히 안 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저 하천에 따릉이가 있다는 건데 누가 저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흔히 있는 장소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럼 만약에 아무도 이용 안 했는데 길을 막고 있었는데 자기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 그거는 떨어뜨릴 동기가 되는 겁니다. 네. 혹은 저기에서 아, 저분들은 무슨 고생입니까? 저걸 다 또 내려가서 직접 또 가지고 오세요. 세상에. 네. 저분도 아이고 너무 더운 날이에요. 세상에.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저기에서 저 따릉이로 인해서 본인이 다칠 뻔했다거나 그러면 저기 따릉이가 빌려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원한이 되기 때문에 아유. 그거를 전부 없앨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분이 만약에 따릉이를 갖다 빌리고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은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이 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 입장에서 저 관리 시스템 자체에 화가 나니까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다 가능성이고요. 추정이지만 어쨌든 왜 저런 몹쓸 짓을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를 캐내려면 알아내려면 일단 저 인간을 하루빨리 검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서울 다른 곳에서 또 저런 일을 할지 모르니까 또 사람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검거됐다는 얘기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파트 이웃을 향해 세상에 너무 소름 끼치게 다음엔 너야. 어머 이거 대체 무슨 일일까요? 김묘석 기자님. 굉장히 오싹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인쇄물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입주민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지사항도 붙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음엔 너야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뉴스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있고 그 밑에를 보면 이렇게 큰 글씨로 다음엔 너야 라는 글이 적혀 있던 겁니다. 어허.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뉴스 캡처본 아니 우리 익숙한 김주아 앵커 지금 우리 종합면 뉴스 7 그 보도했던 걸 그 리포트를 지금 캡처해 놓은 것 같은데 일단 반갑긴 한데 김주아 앵커가 나와서 반갑기는 한데 그 밑에 글자가 너무 오싹해요. 일단 저 리포트가 김주아 앵커가 보도했던 저 리포트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이웃이 담배를 피워 불만이던 주민이 다툼 끝에 결국 담배를 피운 이웃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1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담배 연기.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렇게 오싹하고 지금 끔찍한 사건을 다룬 리포트를 올려놓고 그 캡처본을 올려놓고 어머 세상에
다음엔 너야. 이거 뭐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글을 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진짜. 그리고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잖아요. 그러면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기사의 내용은 아까 뭐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2022년에 아파트 이웃 주민 사이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예요. 세상에. 근데 1층에 사는 분이 3층에 사는 누군가가 자꾸 1층 앞에 자기 집 앞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워서 그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영상에 저 캡처를 올려놓고 다음엔 넣어야 한 게 결국은 층간 흡연 문제를 겪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의도인 것 같아요. 네. 문제는 네. 그 의도를 그럼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맞아요. 피해가 있습니다. 네. 삼가해 주세요. 뭐 다른 주민들 고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네. 다음엔 넣어야 하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저 기사를 무섭잖아요. 올려놓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담배 연기 피해자가 계속되면 상대를 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경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진용 기자님 물론 최진문 교수 설명처럼 물론 100번 양보해서 그 흡연이 자기 집 앞에서 이 다른 주민이 흡연했을 때 그 담배 연기 들어왔을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저런 문구를 적어놓을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저는 층간 흡연은요, 이웃 간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현재까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안내물을 붙이거나 안내 방송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저 문구 분명히 부적절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본 댓글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은 네. 오죽했으면 저럴까 이해가 된다.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나도 화가 난다. 저런 말까지 나오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 했는데 반대쪽 의견을 보면 네. 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예고 아닌가. 어머나. 경고치고는 너무 섬뜩하고 무섭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저 문구가 결코 농담 같지는 않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오른쪽에 즉 반대 저 문구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 제일 아래쪽 있죠. 세상이 흉흉해서 농담 같지 않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최근에 서울역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사람이 30대 남성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 구속됐단 말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혹시 이것도 무슨 이건 뭐 살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다음엔 너야 그리고 그 위에 리포트가 층간 흡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말 무참히 살해한 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혹시 이것도 법적 처벌 대상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죄 정도로는 처벌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론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는 굉장한 큰 불안감을 느끼고 협박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형법상의 협박죄는 일단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경고문을 붙인 사람이 특정한 이웃과 뭐 흡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특히 뭐 살인 예비죄, 음모죄 이런 것들로 처벌을 하려면 실제로 예비 행위에 이르렀다는 뭐 도구를 준비했다라든가 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답사를 했다든가 이 정도에는 이르러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정황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죄들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공중협박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공중협박죄 신설 움직임도 있는 만큼 흡연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협박성 글을 게시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해당 주민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자기 아파트라는 거. 그러면 이참에 물론 저런 협박성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이 게재한 행위는 옳지 않아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흡연으로 담배 연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분들도 흡연하신 분들 성숙한 주민의식 좀 같이 발휘해보는 게 어떨까. 고통받는 분 생각도 입장에 한번 대보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지금 구치소에 있어야 할 김호중 씨가 사라졌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네, 앞서 지난달 29일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출연을 정지하겠다라고 밝힌 KBS의 결정 기억하시죠? 네. 지상파 중에서 가장 먼저 김호중 씨가 출연했던 그 예능 다시 보기 서비스를
삭제를 한 바 있고요. 어허. 이후에 MBC도 그랬고 이번에는 SBS까지 김호중 씨가 출연했던 일부 예능의 다시 보기 서비스가 아예 중지가 되거나 혹은 김호중 씨가 나온 장면을 편집을 하면서 지상파 3사 모두 아주 적극적으로 김호중 흔적 지우개 나섰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의미의 김호중이 사라졌다. 일단 놀란 가슴을 일단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어야 되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러면 과거 영상들을 이제 삭제, 지우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볼 수 없는 게 KBS가 지난달 29일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서는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음주뺑소니에 이거를 거짓말로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 때문에 민원이 속출했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출연 정지인데 향후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은 그때는 무기한 출연 정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영수 씨 같은 경우도 강제 추영 관련해서 원래는 한시적 출연 정지였는데 유죄가 판결된 다음에는 무기한 출연 정지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절대로 못 나오는 거냐? 그 추후에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위원회를 거쳐서 출연 정지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내다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사실 김호중 씨 사태는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사태예요. 정말로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초래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31일로 기억합니다. 너무 그전의 모습에 비해서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유전하신가요?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선임 취합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생각 가지세요?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도 그대로신가요? 지금 저렇게 상대적으로 예전 모습보다 뭐 언론들 표현을 보면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좀 저는 모습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그 호송차에 타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허준 변호사님, 원래대로라면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구속 상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검찰 측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연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열을 그리고 검찰에서 열을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한 차례 열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지금 19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 관련자들 진술이 결국에는 음주량을 특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고, 특히 여러 사람들이 관계가 돼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맞춰보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사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최명규 원장이 혹시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그때 정말로 내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사과하고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그때 정말 사회적 물의 빚은 거 사죄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잖아요. 근데 김호중 씨의 그 생활에 대해서 난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뭔가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자면서 잊어먹는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아마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이제 될 때까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변호사님 오시면 그때만 잠깐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이런 상태 지금 주요 방송사들도 지금 김호중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실 수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이제 재판 가게 되면 어떤 형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음주 여부 인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여러 혐의입니다. 위험운전, 치상, 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사고 미주치 여러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가중처벌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주치상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이 10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가중된다고 하면 3년 이상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도주치상 같은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특히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 도주치상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 최대 6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지금 양형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음주 여부에 따라서 인정 여부에 따라서 3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뭐 반성한다거나 이런 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차분하게 또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과정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 제목을 보니까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제주시에서 누군가가 3단봉을 꺼내서 창문을 퍽퍽퍽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무슨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마트에서 나온 한 남성이요. 흰색 승용차에 탑승을 합니다. 골목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갑자기 경찰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승용차에 다가간 경찰이요. 네. 운전석 문 열기를 시도를 하는데 꼭 잠긴 문은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남성은 또 차를 몰면서 도주를 시도하는데 3단봉을 꺼낸 경찰, 3단봉으로 차를 퍽퍽퍽 내리치더니 운전석 유리창을 깨서 남성의 도주를 막아봅니다. 야, 지금 저 흰색 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대체 누구길래 경찰이 이렇게 3단봉을 착 편 다음에 퍽퍽퍽 내리치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7분경에요. 모르는 남자가 자기 차량을 끌고 가버렸다고 차량 절도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순천차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한 10분 전에 마트에서 결제를 하다가 거절이 났다는 문자 메시지 받고 저를 보더니 운전석 문을 잠궈버렸어요. 네. 운전석 창문을 몸으로 막았는데 전진하면서 앞에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제가 3단봉을 꺼내서 유리창을 파손하고 다시 도망치려고 차량을 후진했는데 뒤에 있던 차량도 충격하고. 어머 세상에 얘기 듣고 보니까 지금 범인을 지금 검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안진용 기자님 저 흰색 차가 자기 차도 아니라 훔친 차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너무나게 차량에 오르는 저 남자. 알고 보니 세상에. 차량 절도범이었습니다. 어머나. 마트에서 나와 그가 탑승한 저 흰색 자동차는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건데 해당 남성 이날 오전 8시 37분쯤 제주도 이도동의 한 도로에서 키가 꽂힌 채 정차돼 있던 차량을 그냥 올라타고 바로 인근 마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범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차량을 훔친 이 50대 남성,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40만 원 상당의 술과 생활용품을 결제하려는 범행까지 벌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즘 왜 이런 진짜 황당무계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곳곳에 많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전하는 얘기마다 정말 화만 나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너무 화가 나는데 이 사람도 황당한 남의 차를 왜 끌고 갑니까? 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들켰으면 빨리 내려서 자수하고 맞아요. 자기가 잡혀가서 저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죄값도 이래야 받고. 네. 이게 사실은요. 이 사람이 카드를 그러니까 차 안에 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이미 다른 마트에 가지고 물건 다 골라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이유는 아하, 네. 카드를 분실한 분이 바로 은행에 연락을 한 거야. 잘하셨네요.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제가 안 되는데요. 요즘 보면 카드 사용하면 문자로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승인이 취소되거나 안 돼도 와요. 아하. 결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건 진짜 잘했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라고 찍히잖아요. 네. 어느 마트. 아하. 그래서 이분이 이 훔쳐간 사람은 50대 남성인데 이분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지금 내 카드를 훔쳐가고 차를 훔쳐간 사람이 어디에서 결제를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바로 그 차를 발견했는데 보신 것처럼 잡으려고 했더니 앞뒤로 가면서 앞에 뒤에 주차된 차를 또 들이받았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이런 피해까지 주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결국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차에서 내려서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앞으로 뒤바도 만약에 그 마트 인근이니까 사람 다치면 어쩔 뻔했어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3단봉으로 유리창까지 내려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앞뒤로 움직이면 경찰 다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실제로 경찰 한 명 부상까지 아이고, 당했다는 세상에. 거예요. 근데 옆을 지나던 시민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기어봉 잡고 있어요. 안전해요라고 하면서 시민한테 차키를 뽑아줄 것을 요청을 했고 아하. 이 시민이 용감하게 조수석 문을 열고 차키를 뽑아서 제압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네요. 근데 끝까지 안 내리겠다고 완강히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들이 차에서 끌어내리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부터 1시간이나 걸려서 이 남성을 검거를 했다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남성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남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발 개과천선이라는 말 좀 진짜 좀 실감나게 제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견물생심 꼭 그런 마음 버리기 바랍니다.